안녕하세요. 꺼내 듣는 한뼘 서재 김핀입니다. 코로나 여파와 혼술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요즘 와인 소비량이 부쩍 늘어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와인은 잘 모르지만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요. 나도 괜찮은 와인 한 병 구입해볼까 해서 와인을 검색하다가 이왕이면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는 와인을 마셔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영화와 책을 살펴보다가 발견한 로알드 달의 단편소설 맛. 이 소설은요, 와인의 이름과 생산 연도를 맞히는 내기에 딸과 재산 전부를 거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미식가는요, 와인을 마치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에 비유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처럼 와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리둥절한 와인의 의인화라고나 할까요? 너무나 디테일한 와인 맛의 표현은 마치 세상에 없던 한 사람을 창조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작가 로알드 달은 상당한 와인 애호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작품 곳곳에서 와인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죠. 기회와 자금이 받쳐준다면 한 번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와인을 맛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이 얼마나 적확했는지도 알아보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와인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어두고요. 작품 이야기를 해볼까요? 로알드 달, 그의 이름은 좀 생소해도 찰리의 초콜릿 공장, 그리고 마틸다라는 작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동화 작가이기도 하지만 소설, 시나리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집필하기도 했죠. 특히 그의 미스터리한 작품에는요, 등장인물의 어두운 면과 인간 욕망과 집착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펼쳐놓는데 마치 악동기질이 다분한 악마가 써내려간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의 작품을 저도 와인 감상하듯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점잖은 신사의 비꼼과 품위 있는 조롱, 그리고 레퀴엠스러운 클래식적인 마무리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로알드 달만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최근 교유서가에서는 그의 25편의 단편을 묶은 베스트 단편을 세트로 재출간했는데요. 그 중에서 와인과 내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맛,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 밤 런던의 마이크 스코필드의 집에 마련된 저녁 식사 자리에는 6명이 모였다. 마이크 부부와 딸, 우리 부부, 그리고 리처드 프랏이라는 이름의 남자. 리처드 프랏은 유명한 미식가였다. 그는 식도락가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모임의 회장으로 매달 혼자서 음식과 포도주에 관한 작은 책자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돌렸다. 포도주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이런 묘한 습관은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조신한 포도주로군. 약간 수줍어하고 망설이는 듯하지만 어쨌든 아주 조신해. 그런 식이었다. 또는 명랑한 포도주구먼. 자비롭고 명랑해. 약간 외설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랑해. 나는 전에도 2번 마이크의 집에서 리처드 프랏과 합석하여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다. 2번 다 마이크 부부는 각별히 노력하여 이 유명한 미식가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성대한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촛대, 노란 장미, 여기저기 눈에 띄는 반짝거리는 은식기, 사람마다 포도주잔 3개씩, 무엇보다도 부엌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구운 고기 냄새 때문에 입에 침이 고였다. 자리에 앉아있자니 리처드 프랏이 이 집에 올 때마다 마이크와 클라레의 품종과 연도를 알아맞히는 내기를 했다는 기억이 났다. 프랏은 좋은 해에 나온 것이기만 한다면 맞히기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마이크는 문제로 나오는 포도주 한 상자를 내기에 걸었다. 프랏은 내기를 받아들였고 2번 다 이겼다.
오늘 밤에도 똑같은 내기가 이루어질 게 틀림없었다. 식사는 버터로 바삭바삭하게 구운 뱅어에 모젤 포도주를 곁들여 시작했다. 마이크가 일어서서 포도주를 직접 따랐다. 그는 내가 상표를 읽을 수 있도록 포도주병을 내 앞에 놓았다. 상표에는 가이어슬라이, 올리그스베리크 1945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내게 몸을 기울이더니 가이어슬라이는 모젤의 아주 작은 마을이며 독일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작은 소리로 귀뜸해 주었다. 이어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특별한 것이며 원료가 되는 포도의 수확량이 워낙 적어 외부인은 그 포도주를 얻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나라에서 현재 이 포도주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그는 다시 리처드 프라 쪽을 힐끗 보았다. 마이크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모젤 근처에서 나는 훌륭한 포도주지요. 클라레를 마시기 전에 내놓을 법한 완벽한 포도주입니다. 매혹적이고 귀여운 포도주라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마이크가 말했다. 그러나 리처드 프랏은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의 18살 난 딸 루이즈와 이야기하는데 몰두해 있었다. 프랏은 말을 하면서 점점 루이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야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녀에게 몸이 닿을 지경인 것도 모르는 듯했다. 가엾은 처녀는 가능한 한 그로부터 몸을 멀리 떼면서 정중하게, 아니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이 아니라 야외복의 맨 위에 달린 단추를 보고 있었다. 자, 이제 클라레를 마실 시간이군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가서 클라레를 가져와야 하거든요. 가서 가지고 온다고요, 마이크? 그게 어디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내 서재에 있지요. 코르크를 빼내어 숨을 쉬게 해두었습니다. 왜 서재에 둔 겁니까? 그곳이 이 집에서 최고거든요. 리처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곳을 가장 좋은 장소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오자 프랏은 고개를 돌렸다. 그렇지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렇소. 프랏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 말이 맞소. 지금 클라레는 내 서재에 녹색 서류장 위에 있습니다. 마이크가 말을 받더니 덧붙였다. 자, 마이크는 식탁으로 다가오며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리처드? 이건 절대 이름을 맞추지 못할 거요. 리처드 프랏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이크를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의 눈은 작은 고리버들 바구니 안에 놓인 병으로 내려갔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치 모양을 그린 눈썹에서 거만함이 약간 느껴졌다. 동시에 촉촉한 아랫입술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갑작스러운 동작은 오만하면서도 추해 보였다. 이건 절대 못 맞힐 겁니다. 절대로. 마이크가 말했다. 클라레라고요? 리처드 프랏이 거들먹거리는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작은 포도밭에서 나온 것이겠군. 그럴 수도 있지요, 리처드.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연도는 좋겠지요. 좋은 해에 나온 것이겠죠. 네, 그건 보장합니다.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걸. 리처드 프랏은 아주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느릿느릿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길게 느리는 말투와 권태의 표정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그의 미간에 왠지 사악한 느낌을 주는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이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내기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그래요? 왜? 이번에도 눈썹이 천천히 아치를 그리면서 그 싸늘하면서도 열중한 듯한 표정이 나타났다. 그야 어려우니까요. 맞히기 어려울 것 같지 않소. 내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든지 내기를 하지. 리처드 프랏이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평상시대로 하지요. 이 포도주 한 상자 내기입니다. 내가 못 맞힐 거라고 생각하시는군. 그렇죠? 신뢰를 범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판돈을 올리고 싶소? 아니요, 리처드. 한 상자면 많은 거지요. 50상자를 걸고 싶소? 마이크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고리버들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든 채 식탁 상석에 자기 의자 뒤편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콧구멍 주위에 흰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입은 꼭 다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판돈을 올리고 싶지 않다는 거요? 저로서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저야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걸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그는 마이크를 빤히 바라보면서 느릿느릿 말했다. 따님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소. 루이즈가 소리치고 있었다. 안 돼. 웃기지도 않아. 보세요, 아버지. 이런 장난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말도 안 됩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걸겠다고 하지 않았소? 어쨌든 좋소. 제안을 거두겠다면 거두시오. 나야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나는 스코필드 씨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걸겠소. 예를 들어 내 집이라도. 내 집은 어떻소? 프랏이 말했다. 어느 집 말입니까? 마이크가 물었다. 시골 별장 말이요. 왜? 또 하나도 함께 거시지 않고. 좋소. 원하신다면야 2집 다 걸겠소. 순간 마이크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눈에서 승리의 빛이 반짝거렸다. 얘야, 핵심은 이거야. 리처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야. 한 사람이 맛과 냄새만으로 그 포도밭을 다 구별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이 포도주는 작은 포도밭에서 나온 건데 그 주위에는 또 작은 포도밭이 삥 둘러싸고 있어. 리처드는 절대 알아내지 못해. 불가능한 일이야. 네가 이 내기를 받아들인다면 너는 10분 안에 커다란 집 2채를 가질 수 있어. 어떻게 할래, 루이즈? 할래? 그녀는 마지막으로 망설였다. 이윽고 그녀는 무력하게 어깨를 약간 으쓱하더니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진리 없다고 맹세하시니까. 좋았어. 그럼 내기가 성립된 겁니다. 그렇소. 리처드 프랏도 루이즈를 보며 말을 이었다. 내기가 성립된 거요. 마이크는 즉시 포도주를 집어들더니 병을 기울여 자신의 잔에 술을 조금 따르고 흥분하여 종종 걸음으로 식탁 주위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잔도 채웠다. 이제 모두 프랏을, 그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프랏은 잔을 천천히 코앞으로 들어올렸다. 포도주의 표면을 살살 움직이며 냄새를 맡았다. 이어 잔에 든 포도주를 천천히 돌려 향기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렬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이제 그의 상반신 전체, 머리와 목과 가슴이 냄새를 맡는 거대하고 민감한 기계가 된 것 같았다. 냄새를 맡는 과정은 거의 1분간 지속되었다. 이윽고 프랏은 눈을 뜨거나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잔을 입으로 내리더니 내용물의 거의 절반을 입에 넣었다. 그는 거기에서 동작을 멈추었다. 이어 프랏은 포도주를 더 삼키지 않고 입술 사이로 공기를 약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혀 밑에서 굴리더니 씹었다. 포도주가 빵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로 씹고 있었다. 엄숙하고 인상적인 공연이었다. 그래. 아주 재미있고 귀여운 포도주구먼. 상냥하고 우아하고 뒷맛은 거의 여성적이네. 이건 아주 상냥한 포도주야. 새침을 떨고 수줍어하는 첫맛이야. 부끄럽게 등장하지. 하지만 두 번째 맛은 아주 우아하거든. 두 번째 맛에서는 약간의 교활함이 느껴져. 또 좀 짓궂지. 약간, 아주 약간의 탄닌으로 혀를 놀려. 그리고 뒷맛은 유쾌해. 위로를 해주는 여성적인 맛이야. 이 약간 경솔하다 할 정도로 너그러운 기분. 이건 쉥줄리엔 코멘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이건 틀림없이 쉥줄리앵의 포도주요. 그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그저 집주인을 조롱하려는 것이었다. 루이즈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프랏은 성냥을 긋는 소리를 듣더니 그녀를 돌아보았다. 진짜로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자, 어디 보자. 어디까지 했더라? 아, 그래. 이 포도주는 보르도산이고 메도크 지역의 쉥젤리엔 코멘에서 온 거요. 여기까지는 좋아. 하지만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에 이르렀소. 포도밭 이름을 맞춰야 하니 말이오. 생줄리앵에는 포도밭이 많고 이 집 주인이 아까 정확하게 말했듯이 이 밭의 포도주와 저 밭의 포도주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요. 하지만 어디 봅시다. 프랏은 잔을 들더니 조금 더 마셨다. 그래, 이제 답이 나왔어. 이 포도주는 베르쉘 근처의 작은 포도밭 가운데 한 곳에서 나온 거요. 프랏이 소리쳤다. 찾았어. 그래, 찾은 것 같아. 프랏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이어 잔을 입가에 올린 채 마이크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마침내 프랏이 말했다. 이건 귀여운 샤토 브라네르 뒤크르리요. 마이크는 꽉 끼는 옷을 입은 듯한 표정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도는 1934년이요. 우리는 모두 마이크를 보았다. 그가 바구니에 병을 돌려 상표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샤토 브라네르 디크르리요. 어서요, 아버지. 루이즈가 말하고 있었다. 어서 병을 돌려 상표를 보여주세요. 집 2채를 갖고 싶어요. 잠깐, 이렇게 합시다, 리처드. 우리 둘이 옆방으로 가서 잠깐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때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소. 내가 원하는 건 그 병의 상표를 보는 것뿐이요. 그것이 프랏의 대답이었다. 그는 이제 누가 이겼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승자의 고요한 오만이 내비치고 있었다.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순간이었다. 작고 허리가 꼿꼿한 하녀가 손에 뭔가를 들고 리처드 프란 옆에 서 있었다. 이거 선생님 거 같은데요. 프랏은 힐끗 돌아보았다. 그녀가 내민 손에는 가느다란 뿔테 안경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가? 그런지도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거예요. 그걸 스코필드 씨 서재에 놓고 가셨더군요. 그녀가 말했다. 의도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있어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스코필드 씨 서재에 녹색 서류장 위에 있던데요, 선생님. 아까 저녁 식사 전에 혼자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놓고 오신 겁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몇 분이 걸렸다. 그 뒤에 이어진 정적 속에서 나는 마이크가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오고 눈은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는가 싶더니 콧구멍 근처에 위험한 흰빛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한뼘 서재, 지금까지 교유서가에서 펴낸 로알드 달의 맛이었습니다.